네, 오늘의 비타민 상식 마지막 편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상식 연재를 하면서 비타민 A, B, C, D 자외선 차단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6 칼로리 관련해서도 했었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내용을 커버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은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약간 드립성으로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뭔가 좀 어지럽고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해가지고 좀 약간 괴혈병 증세 같은 거, 어지럼증, 무력감, 식어부진, 만성피로, 안구건조 이런 것들이 괴혈병 증상이라는 드립이잖아요. 누가 봐도 괴혈병이 아닌데 현대인들은 괴혈병에 거의 안 걸리죠. 그래서 웃기려고 한 건데 이게 일이 커지고 이게 회고를 타고, 그 다음에 매 정기적으로 비타민을 먹자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알림을 하고, 그 알림이 원래는 슬랙봇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되게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그 알림을 좀 매일매일 다르게 변형해서 보내가지고 약간 주의를 돌리고 싶었거든요. 안 그러면은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가 가면 잘 주목을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슬랙봇까지 만들기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알림이 뜨면은 그 밑에다가 약간 옛날에 리빙 포인트 같은 거 있었잖아요. 북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되게 헛소리들을 좀 써가지고 약간 주목을 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좀 커져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네요. 그래서 이 비타민 상식 연재가 너무 부담이 커져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시즌 1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괴혈병은 대항해 시대 같은 거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비타민 C 결핍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그리고 증상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로라든지 우울증, 그 다음에 주로 잇몸 쪽에서 출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치아가 약해지고요. 심해지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되게 무서운 질병입니다. 지금은 다 알죠. 이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만 먹으면 바로 낫는다는 거. 이게 비타민 C를 많이 먹지 않아도 조금만 먹어도 바로 낫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새 현대인들은 괴혈병이라는 게 거의 안 걸려요. 진짜 식단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엉망이 아닌 이상은 괴혈병 증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일부러 안 먹기도 힘든 거라서, 극히 일부 진짜 식사를 되게 부실하게 하시는 고시생분들이나 뭐 자취생분들한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기는 있대요. 이런 증상들이. 근데 보통 이건 아무거나 귤 몇 개만 먹어도 바로 낫기 때문에 참고하, 요새는 전혀 위협이 되는 질병이 아닌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한 16세기에서 한 18세기 정도 배 타고 막 세계를 돌아다녔던 그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당시에 16세기에서 18세기 정도까지 대략 200만 명 정도가 괴혈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이 당시에는 거의 배에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 타고 갔다고 하면은 거의 한 600~700명이 죽을 때도 있었어요. 괴혈병으로. 그래서 되게 심각한 문제였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죽는지 몰랐어요. 어떤 괴혈병의 증상은 알겠는데 이게 왜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고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별별 방법을 다 썼는데 잘 안 죽었죠. 막 당시에는 주로 냄새 같은 게 질병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좀 있어가지고 막 불을 피우기도 하고 막 유황을 피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죠. 근데 사실 특히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면 괴혈병에 그렇게 많이 걸린 건 아닌데, 선원들이 괴혈병에 많이 걸렸던 거는 당시 식품 기술로는
주로 그 배에서 먹는 식품들이 장기 보존이 가능해야 되니까 약간 그 훈제라든지 염장이라든지 육포 같은 거, 이런 것들, 비스킷 같은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말린 음식들이고, 여기에 비타민 C라고는 진짜 찾아볼 수도 없죠. 특히 그 훈제나 염장 같은 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가열하거나 하면은 다 그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그나마 그 원료에 있던 비타민 C도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 비타민 C를 전혀 얻을 수 없었고,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기껏 제가 술 정도 마셨는데 여기 비타민 C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선원들이 좀 그 교열병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었죠. 근데 좀 그 문제는 뭐였냐면은, 약간 연안항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를 이렇게 따라서 그냥 가는 거, 그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닷가 따라서 영국에서 프랑스 가고, 프랑스에서 다시 그 스페인 가고, 스페인에서 다시 이집트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안항해는 항구가 가까웠고 자주 기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연안항에는 그럭저럭 그 항구에서 신선 음식들을 먹어서 커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교열병에 안 걸리고, 아니면 걸려도 좀 회복할 수 있고, 물론 당시에는 뭐 신선한 음식,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육지에 올라가면은 이런 훈제나 염장, 뭐 이런 육포 이런 것보다는 좀 그래도 신선한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특히 영국인들 같은 경우에 당시에는 좀 스테이크 같은 거를 레어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날고기에는 비타민 C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 원양항해. 그러니까 되게 그 태평양의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 멀리 가야 되는, 그리고 한 번 출항하면은 몇 년씩 걸리는 막 그런 항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교열병에 의한 피해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사실 약간 원양으로 나가는 게 당시에는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교열병 때문에 약간 그 거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멀리 나갈 수 없는, 나가더라도 대단히 큰 피해를 좀 받아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당시에 교열병 치료법이 발견이 됐어요. 그 이제 1742년인데, 이때 그 교열병 치료법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제임스 린드라고 영국 해군의 군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괴질 증상들, 그 교열병 증상들을 약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는 뭐 치료법이 딱히 없었으니까 그냥 적당히 치료를 해줬겠죠, 그냥. 근데 당시 민간요법 중에는 교열병에 걸렸을 때 약간 귤이나 이런 걸 먹으면 좀 괜찮더라, 이런 속설 같은 게 있었어요. 증명되지 않은. 그래서 제임스 린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당시에는 질병의 원인 같은 거 약간 그 병원균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당시에 사람들은 교열병이 어떤 외부 원인에 의해서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임스 린드가 생각한 거는 감귤, 그 민간요법에 의해서 어떤 귤이나 어떤 과일 같은 거를 먹은 사람들이 교열병이 낫는다는 말은, 교열병의 원인은 무언가의 결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죠. 당시에는 이게, 지금이야 저희가 비타민의 존재를 아니까 이게 되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당시에는 이게 되게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잘 안 받아들였던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거냐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한 거죠. 그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눠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군은 그 과일들, 레몬이나 오렌지 등을 먹게 했고, 대조군은,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아마 실험군과 대조군을 둘 다 그 영국 선원들이었겠죠. 배 타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그 식사를,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식사라는 게 당시 일반적이었던, 아까 말했던 훈제나 염장이나 육포 이런 거를 먹게 한 거죠. 그러니까 늘 먹던 대로 먹게 한 거죠. 그랬더니 결과는 여러분들도 추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실험군에서는 교열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결과만 보면 저희야 지금 아는 것도 많고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그 과일 먹으면 괴혈병에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이 실험 결과가 무시당했어요.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의 어떤 생각이 고기와 술을 먹어야 남자다 이런 약간 어이없는 거 아니죠. 고기와 술을 먹으면 좋죠. 예, 좋긴 한데 이 고기와 술을 먹어야지 좀 남자다움을 과시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은 그 채소, 과일 그리고 당시에 라임 주스 이런 거는 어린애들이나 먹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먹어야 괴혈병이 낫는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과일을 먹냐 하면서 이제 과일을 안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임스 린드가 그 1740년대 이 실험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좀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그 배에다가 과일을 안 싣고 다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괴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좀 다른 소리 같이 들리시겠지만 당시에 천문학이 좀 어느 정도 발전하던 시절이라서 그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궁금했던 거죠. 당시에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여러분 이 거리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1AU라고 부르죠. 그래서 근데 이 1AU가 정확히 몇 킬로미터인지 그게 되게 궁금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 계산은 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금성이 돌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기가 잘 맞으면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금성이 돌면서 그 금성이 태양을 쓱 가리는 시점이 있거든요. 지구에서 봤을 때 이게 그 금성의 그 태양면 통과, 일면 통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금성이 태양을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가리면서 지나가는 시간을 측정하고 하는데 그거를 다만 그 지구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측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이거 삼각 측량을 하면은 그 계산 공식에 의해서 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좀 문제가 뭐였냐면은 금성의 일명 통과가 어느 주기로 일어난지도 당시에 계산을 했었어요. 아마 그 헨리 해성 발견한 그분이 헨리가 아마 그 계산을 다 했을 텐데 그분은 살아생전에 이거를 못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간격으로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정도 다만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때 8년 간격으로 2번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금성의 일명 통과가 언제 있었냐면은 2004년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 8년 뒤 2012년에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쌍으로 8년 간격 쌍으로라고 일어나거든요. 그 전에 언제 있었냐면은 1874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1882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이 1761년에 한 번 있었고 1769년이 있었죠. 당시 대항해 시대가 딱 이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761년에 금성이 이 태양면을 한번 거쳐 지나간다. 그걸 계산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게 얼마 없는 기회니까 우리가 그 지구의 곳곳에다가 그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그 저 일면 통과하는 현상을 좀 관측을 해보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 지도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당시에 1761년에는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이 괴혈병 증상 때문에 그 원양으로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 사람들을 어디에 파견했냐면은 일단 내륙 지방으로 갈 수 있었죠. 그 시베리아 쪽에 한 명을 그 한 집단 과학자들을 보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남쪽에 하나, 그다음에 마다가스카르에 하나, 그다음에 북미 쪽에 하나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4개 지점에서 그 이 금성이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산했는데 좀 정확하진 않았었나 봐요 당시에. 그래서 좀 사람들이 그 계산 결과를 종합해보고 좀 오차가 크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한 거죠. 아, 그 8년 뒤에 한 번 더 통과하니까 8년 뒤에는 좀 제대로 재보자. 그래서 더 많은 곳에서 재보자. 그래서 1769년에 통과할 때는 이 지역에다가 더해가지고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쪽에도 보내서 측정을 했고, 그다음에 캐나다 쪽에도 보내서 측정을 했거든요. 당시 캘리포니아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근데 이때 이게 약간 그 세계 과학자들이 협업한 첫 사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이때 그 영국의 그 자연 지식 개선을 위한 런던 왕립협회라고, 그 줄여서 왕립협회가 이걸 진짜 정확하게 재려면은 이 남반구 쪽 이 태평양 지점에서 측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관측을 해야지 진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천문학자들을 그 이 남태평양 쪽에, 남서태평양 쪽에 그 보내려고 해요. 근데 그때 후보지 그 측정지로 선택한 게 타히티 지역이거든요. 타히티가 한 이쯤에 있을 텐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쪽에다가 그 천문학자인 그 네빌 마스케린이랑 찰스 그린을 파견을 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 그 항해 기술로 여기까지 갈 수 있냐는 거죠. 예. 그 과연 살아서 도착할 수 있을까? 당시에 진짜 절반 이상이 다 그 죽어 나가던 시절인데, 괴혈병 때문에. 예. 근데 이때 저 임무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임스 쿡입니다. 이 제임스 쿡이라는 이분도 그 영국 해군 출신인데, 주로 찾아보면은 군인 출신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탐험가나 약간 항해사 선장, 약간 이쪽으로 더 소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분도 어쨌든 해군 소속이었는데, 이분이 그 왕립협회 스폰서로 그래서 그 타히티 섬에 천문학자들을 보내는 임무를 맡게 된 거죠. 이분이 애초에 어떤 측량이나 아니면 항해 경험도 많았고, 측량도 잘하는 편이었고, 지리 지식도 많았고, 하여튼 되게 만능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이 항해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던 이 제임스 린드의 치료법을 본인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히티 섬을 향해 출발할 때 그 자우어 크라우트를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이 제임스 린드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이 자우어 크라우트가 뭐냐면은, 저도 이거 보면서 잘 몰랐던 건데, 약간 그 양배추를 소금에 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려나? 예. 양배추를 소금에 절인 거라서 좀 장기 보존이 가능했는데 비타민 C를 좀 보존하고 있는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죠. 물론 과일도 좀 가져가고, 근데 이게 자우어 크라우트래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그 말씀드렸듯이 당시 선원들은 그 고기와 술을 먹어야 남자다, 그 채소 이딴 건 안 먹는다, 약간 이런 인식이 커가지고 이거를 아무리 줘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임스 린드가 되게 탁월했던 거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먹이려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자우어 크라우트를 그 장교들한테만 지급했어요. 당시 선원들은 참고로 그 영국 해군 소속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배도 다, 그러니까 이 스폰서 자체는 그 영국 왕립협회에서 스폰서를 받았지만, 그 돈 같은 거는 대부분 배나 선원들은 해군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교들이 있었는데 장교들한테만 자우어 크라우트 지급한 거죠. 선원들은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너네가 먹기 싫다면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선원들 입장에서는 장교들만 먹는 걸 보니 뭔가 좋은 거,
뭔가 좋은 음식이다. 왜 우리는 안 주고 장교들만 먹지? 뭔가 뭐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선원들이 자국카르트를 먹기 시작한 거죠. 자국카르트를 먹기 시작한. 그래서 되게 약간 심리적으로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런데도 안 먹는 선원들 있잖아요. 안 먹는 선원들은 채찍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때렸죠. 때려서 먹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결과 그 타히티까지 되게 무사히 갔어요. 예. 한 명도 안 죽고 괴혈병 증상이 아무도 안 나타난 거죠. 당연히 양배추 절임을 계속 먹으면서 갔으니까.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 타히티에서 관측한 게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날씨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측정치의 오차가 있어가지고 엄청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이 항해 자체는 되게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항해에서 이 제임스 쿡이 이게 아마 그 대서양을 건너갔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출발해가지고 그 대서양으로 가가지고 아마 이 홍굿을 거쳐가지고 아마 이렇게 갔을 거거든요. 타히티를.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왕 이렇게 오게 된 거 그 바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탐험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갔냐?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남극이란 게 있냐 없냐가 되게 좀 논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밀 미션 같은 걸로 왕립협회에서 이왕 가는 김에 남극도 좀 발견을 하고 남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없다는 거를 좀 발견하고 와라. 약간 증명을 해라. 이런 인식이 있어. 당시에 뉴질랜드가 그 미지의 존재는 아니었어요. 뉴질랜드에 이미 아마 그 한 100년 전인가 200년 전에 누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약간 뉴질랜드가 남극의 일부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좀 위치를 봤을 때. 그래서 제임스 쿡이 다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뉴질랜드의 정확한 그 지도를 그리고 저쪽에 어떤 지형이나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가서 그래서 뉴질랜드가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이때 제임스 쿡이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뉴질랜드의 가운데 쪽에 이 쿡 해협이라고 있죠. 이 제임스 쿡의 이름은 딴 거죠. 왜냐면은 이 가운데가 뉴질랜드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가운데가 통과 가능하다는 거를 제임스 쿡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쿡이 뉴질랜드에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호주에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호주 대륙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긴 했는데 쪽 시드니 쪽이죠. 이 동쪽으로 상륙한 거는 제임스 쿡이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탐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국으로 귀환을 했는데 이때까지 괴혈병에 의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당시에 거의 절반 이상이 선원들의 절반 이상이 그 괴혈병에 의해서 죽던 시절인데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 제임스 린드의 치료법이 맞았고 이 양배추 절임을 먹으면은 사람이 안 죽더라라는 걸 발견을 하고 증명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거의 한 3, 4년 걸린 항해였거든요. 이게 되게 놀라운 발견이라서 당시에 그 세계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참고로 제임스 쿡은 이후에도 몇 번 더 항해를 했거든요. 한 3번인가 했을 텐데 그 많은 미션을 하고 그 좀 끝이 안 좋았던 게 마지막에는 아마 그 뉴질랜드도 좀 자주 갔었고 했는데 그 남극 발견하는 것도 여전히 계속 미션이어서 한 2번, 3번 정도 아마 항해를 더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뉴질랜드에서 올라가서 하와이로 갔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섬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하와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참고로 하와이는 제임스 쿡이 처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약간 신화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 어떤 풍요의 신이 카누를 타고 올 것이다. 약간 이런 신화가 있어가지고 제임스 쿡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신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그 정박해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제임스 쿡이 뭔가 신 같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은 그 신이라고 해서 막 떠받들어 줬는데 와가지고 식량만 춘내고 술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구심이 들다가 얘는 신이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원주민들하고 선원들하고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제임스 쿡은 이 하와이에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원주민들한테. 예.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 그래서 끝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제임스 쿡의 항해 이후로 그 괴혈병이 극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쿡의 괴혈병 극복, 그 다음에 항로 개척, 새로운 항로를 많이 개척했죠. 그리고 지도.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럽의 그 열강들이 그 전 세계를 점령하고 다니게 된 거죠. 그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왜냐? 이제 이 괴혈병 극복해가지고 이제 지구에서 못 갈 곳은 없어졌어요. 그 이렇게 멀리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죽어나가가지고 잘 안 가성비가 떨어져서 잘 안 갔는데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미 이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특히 제임스 쿡이 발견했던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여기 타즈메니아 이런 곳들은 그 영국인들이 가가지고 거의 다 원주민들 전멸시켰어요. 예. 그래서 특히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게 바로 이 타즈메니아 쪽인데, 그 이쪽은 원주민들은 거의 한 1만 년 동안 자기들끼리 잘 살았거든요. 외부와 접촉 없이. 근데 그 영국인들이 가가지고 거의 다 죽이고 그 살아남은 몇 명은 그 수용소에 수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교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주민들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그 전멸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후에도 이 영국인들이, 참고로 영국의 그 세계사에서 그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은 되게 끔찍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죽은 타즈메니아인들은 다 유럽의 박물관으로 가가지고 표본을 전시하고 막 구경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거의 마지막 타즈메니아인이 아마 죽고 나서 거의 한 박물관에서 한 100년 동안 전시 당하다가 거의 아마 한 1970년대인가 하여튼 그때쯤에서야 다시 그 시신을 반환해줘가지고 그제서야 매장이 됐던,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약간 이 비타민 C를 이용한 이 괴혈병의 극복과 이런 대양 항해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사에서 보면은 되게 큰 발견이었지만, 여기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끔찍한 역사였던 거죠. 되게 비극이 초래한 결과, 비타민 C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만약에 지구인들이 만약 지구인들이 어떤 타즈메니아 원주민들이라면, 그래서 외계인들이 지구까지 올 수 있었는데 약간 그 괴혈병 같은 사소한 거를 아직 극복 못해가지고 못 온 거라면 약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페르미의 역설이거든요. 그 페르미의 역설은 간단해요. 그냥 페르미가 던진 질문인데, 이게 1950년대였나? 그때 던진 질문인데, 우주의 크기와 나이는 매우 크죠. 우주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나이도 굉장히 오래됐죠. 막 몇백억 년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외계인들이 엄청 많아야 정상인데, 근데 도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페르미의 역설이거든요.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때문에 그 수많은 과학자들과 그 어떤 SF 작가들,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은 지식인들이 여기에 낚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노력을 했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모르죠. 어디 있는지 모르죠. 이게 정답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설은 당연히 있죠. 그 가능성을 따져보면은 외계인은 있는데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기 어렵다. 외계인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지구가 첫 번째 문명이다. 외계인은 있었는데 다 죽었다. 혹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고등하다.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너무 미개해가지고 아직 우리랑 뭔가 의사소통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다. 혹은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하등하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전파나 음성을 이용해서 뭔가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를 너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우리가 하등한 존재라서 아직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 이런 가설들이 있죠. 물론 어느 거 하나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 역설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기술의 한계가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 모른다. 무슨 말이냐? 그 우리 인류가 도달한 기술이 거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의 끝자락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시작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이게 대여과기 그레이트 필터 이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쩌면은 그러니까 우주 문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주를 자유롭게 넘나들어서 다른 우주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주 문명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필터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기술적인 한계는 뭐가 됐든 모르겠는데 어떤 문명이 탄생해가지고 우주를 넘나드는 것까지 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다른 우주의 외계 문명이랑 서로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것도 당연히 이론이고 잘 모르는 건데 인류가 탄생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인류가 지금 이쯤 단계에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쯤이 약간 우주 문명으로 이제 도달하는 단계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저 필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까지 가게 하지 못한 필터가 우리보다 이전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이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터를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그 문명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외계 문명들은 다 이 필터를 통과 못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멸해 버렸다. 약간 이런 이론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 필터를 통과한 첫 번째 문명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있고, 혹은 필터가 우리보다 뒤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발전하다 보면은 이 필터에 막혀가지고 소멸할 것이다. 약간 이런 이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외계 문명과 우리가 교류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좀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르다슈프 척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하나의 가정을 하는 거죠. 어떤 지적 생명체가 있으면은 사용하는 엔트로피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지적 생명체가 있으면은 그 생명체들이 어떤 문명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엔트로피들이 소모가 될 텐데 그 엔트로피는 결국에 열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방출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행성들을 관측했을 때 어떤 엔트로피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쪽에 문명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방출되는 그 양에 따라서 약간 그 척도를 매긴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 공식은 이 척도에는 1 플러스 0.1의 로그 P. 이 P는 뭐냐면은 약 10헥타와트예요. 10헥타와트가 가늠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되게 큰 수치거든요. 거의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우리 지구에서 생산할 수 있는 총 에너지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에너지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은 어떤 문명의 발달 속도가 0단계는 이 n이 0이 되는 단계는 어떤 문명이 불을 피우기 시작해서 한 100명 정도의 집단을 이룬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불을 다룰 수 있게 됐고 이따 그다음에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문명이 시작된 거죠. 이 0단계가 이 정도고 1단계는 뭐냐면은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행성이라는 건 지구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단계. 이 1단계 정도 문명이 되면은 대충 기후 현상, 기상 현상 정도는 컨트롤이 가능한 단계가 됩니다.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날씨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게 된 거죠. 2단계는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단계예요. 행성이라는 거는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
태양이 되게 막대한 에너지를 쓰는데 우리는 그 중에 진짜 극히 일부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태양 에너지를 모두 활용. 이렇게 하려면은 저희가 다이슨 스피어 같은 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태양 다이슨 스피어는 그 태양을 감싸는 약간 그 어떤 에너지 수집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 태양 전체를 아예 그 둘러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고, 3단계는 뭐냐면은 n이 3이 되는 단계는 어떤 우리 은하 있잖아요. 우리 붙이면은 그 밀키웨이, 우리 은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단계. 어마어마한 거죠. 이 우리 은하에 있는 그 모든 별의 에너지, 그 태양은 우리 은하에서 되게 작은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 다 쓸 수 있는 단계가 되면 3단계다. 원래 3단계까지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주장에서 4단계가 신설됐어요. 우리가 생각을 좀 여기까지 확장해야 된다. 4단계는 뭐냐? 우리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도 더 쓰는 단계. 여기 4단계까지 되면 이 지표가 n이 4가 되려면은 이게 그 우리 그 관측 가능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에너지를 다 쓰고도,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모든 은하계 그 수많은 은하계 에너지를 다 쓰고도 거기보다 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차원의 에너지까지 쓸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뭐가 되냐면은 그 물리 법칙을 바꾸거나 창조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왜 이런 주장이 나왔냐면은 그 뭔가 그 제가 빛의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주의 단위에서는 너무 느려가지고 어떤 다른 문명과 서로 교류하기에는 빛보다 어쨌든 정보가 빨리 전달될 수는 없는데, 어떤 그 다른 문명하고 서로 교류하는 게 이 물리 법칙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있긴 한데 너무 멀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랑 어떤 교류를 하기에는. 그래서 이 물리 법칙을 아예 완전히 바꾸고 인과율을 뒤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서로 간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게 서로를 알아내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 4단계 진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 문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문명의 우리 문명의 현재 척도는 2020년 기준으로 약 0.75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1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는 그 지구에 있는 에너지도 다 쓰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소모하고 있는 에너지가 약 30테라와트 정도거든요. 그래서 10페타와트까지 가기가 아직 좀 멀었죠. 그래서 지금보다 한 500배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엔트로피를 방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저희가 그 어떤 엔트로피를 본격적으로 방출하기 시작한 거를 대충 산업혁명 정도 시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의 에너지 방출은 관측되기 어렵다. 다른 행성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행성들을 관찰해도 그 행성이 척도가 산업혁명 그 기술 수준이나 어떤 에너지 방출 정도가 산업혁명 이전 수준이면은 이게 되게 관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에 아무것도 안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지구랑 되게 닮은 행성 중에 하나가 이 케플러 186F라는 행성인데, 관측상으로는 지구랑 되게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그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지구로부터 500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진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지구랑 되게 유사한 행성이 그나마 가깝다고 하는 것도 이 5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제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저희 산업혁명이 약 200년 전에 일어났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 케플러 186F에 어떤 문명이 있다고 하고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을 해도 그들이 보는 지구는 약 500년 전의 지구잖아요. 그래서 아직 얘네들이 우리 지구를 봐도 쟤네들은 아직 뭔가 문명이 없구나, 아직 에너지 방출이 미미하구나. 그래서 지구가 되게 그
아무것도 살지 않고 있는 문명이 없는 행성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네들을 볼 때도 똑같고. 그래서 아직 우리 지구는 어떤 외계 문명들이 관측을 하더라도 어떤 그 아직 외계 문명들의 어그로를 끌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우리 카르다쇼프 척도가 점점 늘어나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고 방출량이 많아지면 결국에 관측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어떤 3단계나 4단계 외계 문명이 우리를 드디어 인지하기 시작할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 단계의 문명이라면 좀 우리한테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저 카르다쇼프 척도의 약간 오류라고 해야 되나? 좀 반론 같은 게 있는데 그 문명의 수준이 발달하면은 엔트로피 방출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저희는 에너지 효율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초기 시절의 에어컨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이랑 지금의 자동차나 에어컨이나 뭐 냉장고나 이런 애들은 훨씬 더 그 적은 양의 에너지 소모로 더 효율 그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좀 발전하다 보면 오히려 에너지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너무 되게 효율 좋은 에너지 소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저희가 약간 그 에너지 방출을 좀 줄이고 어떤 외계인들의 어그로를 끌지 않으려면은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 문명, 우리보다 더 발달한 외계 문명으로부터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들을 사용하셔야 된다. 예. 참고로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은 그 에너지 소비 이거 정확히 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 제품 금액의 구입 금액의 10%. 그래서 경제적이기도 하고 외계 문명으로부터 어그로도 덜 끌 수 있는 1등 가전제품들을 사용하셔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의 비타민 상식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